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자 우리 증시도 파란불 켜고 있는 장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고용과 서비스 지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때문에 다시금 금리의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도 좀 살펴보자면 상승 전환했던 홍콩 증시도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이 이 방역 정책 완화의 속도를 내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자도 어제에 이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 기지개를 펴고 있고요. 전반적인 약세 시장 속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들 쉬어가는 가운데 개별 종목의 장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장도 전문가들 모시고 이슈 잘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부 설소경 기자 연결되어 있는데요.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이혼 소송이라고 불리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연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봐 주시죠. 네, 1조 원대 재산 분할을 놓고 세계의 이혼 소송이라고 불리는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이혼 조정 신청 5년 만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에 실패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는데요.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1조 3,700억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법원은 지난 4월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 은행들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자세한 소식 살펴봐 주시죠. 네,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바라본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저조합니다. 올해 2% 중반에서 내년엔 1% 초반으로 급격히 떨어질 거라는 전망들을 내놨습니다. 오늘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이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시티, 골드만삭스 등 9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로 집계됐습니다. 10월 말 기준 9개 투자은행의 전망치 평균 1.4%와 비교하면 한 달 새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바이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2%로 가장 높게 전망했습니다.
이어 HSBC가 1.5%, 크레디트 스위스, 골드만삭스, JP모건 각 1.4%, 바이클레이즈 1.3%, UBS 1.1%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티는 내년 한국 경제가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고 노무라증권은 마이너스 1.3%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이 저조할 거라고 전망한 배경에는 주택가격 하락과 금융여건 악화, 반도체 등 핵심 테크 산업의 다운사이클 등이 반영됐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시장에 최대어로 관심을 모았던 둔촌주공의 특공 성적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부동산 시장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 특별 공급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예상과는 달리 특공 청약 1,091가구 모집에 3,580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은 3.28대 1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번 특공은 전용 29에서 49제곱미터 물량에 대해서만 진행됐는데요. 전용 49제곱미터는 5.73대 1을, 전용 39제곱미터는 1.23대 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일반 공급은 관심도가 높은 전용 59에서 84제곱미터 물량이 절반 이상으로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각 보도본부 설석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이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이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긴축 강도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현재 낙폭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68% 내린 2,402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이 조선주만이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15% 밀려난 724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대부분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만이 현재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양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매도폭도 장중에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1,354억 원, 외국인은 1,357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을 하게 되면서 양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622억 원, 외국인이 현재 800억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페이 관련주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래 이달 말부터 애플페이가 시범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도입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서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었죠. 다만 전일 금융당국이 현대카드와 애플의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마쳤고 이제 내년 서비스 출시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일 금융당국이 심사를 완료했고요. 애플페이는 NFC 단말기가 설치된 스타벅스나 코스트코, 편의점 등 대형 카드 가맹점에서 운영이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오늘 관련주들 그리고 이 카드 결제 위탁 관리 업체인 벤사들까지도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현재 9%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이스도 현재 1%대, 위니아는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 중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백지 시위가 발생한 이후에 중국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정책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죠. 전일 같은 경우에는 텐진과 다리엔, 선전 등 최소 10개 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필요했던 이 PCR 검사 음성 결과 제시 의무가 폐지가 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향 매출이 그동안 눌려 있었던 화장품 관련주
사이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었죠. SCM 생명과학이나 세와 PNC 같은 경우에는 전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오늘은 이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1.79%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콜마도 3% 가까운 낙폭, 코스나인도 현재 5% 넘는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요. 카카오는 월드컵 16강 특수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했었지만 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에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이마트 주가가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수익성 개선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게 되면서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D&T는 LG 에너지솔루션과 72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주가도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노사 간의 임금 및 단체 협상 합의안이 극적으로 도출이 되면서 이 예정됐던 파업이 유보가 됐습니다. 주가도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부사장, 상무, 펠로우 그리고 마스터에 대한 2023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임원 인사에 30대 상무, 40대 부사장을 대거 박탈하게 되면서 세대 교체에 나섰다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현재 소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1.16% 밀려난 59,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세종공업이 있습니다. 오늘 16%대 급등을 장중에 보여주기도 했었죠. 최근에 방한했던 이 사우디아라비아 마제드 아로가일 장관이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LG CNS가 네옴시티 사업에 참여를 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현재 관련주로 묶여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도 23%대라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2,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AMG 엔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장 첫날인데요.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AMG 엔터는 이 3D 기반 키즈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인데요. 미니 특공대 IP로 중국 시장에서 발생한 매출만 1,800억 원이 현재 넘는다라고 합니다. 주가는 현재 23% 보여지고 있고요. 22,3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우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떤 시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승세가 유동성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가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첫 번째로 이제 이마트가 오늘 눈에 띄는 그런 수급적인 특징도 있는데요. 우선 증권사 통해서 이마트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죠. 물론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지금 여러 가지 그 이마트 안에서도 이 어떤 소비가 드러난다는 것보다도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긍정의 평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점을 통폐합하고 또 마진이 나지 않는 3자거래 상품 같은 부분을 좀 축소하면서 수익성 개선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 증권사에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개선만큼 주가 방향성은 아직 시작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 두 번째로 이제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 3거래일 연속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파격적인 가격 할인 행사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매출액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우선은
할인 행사로 해서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마진 부분은 생각을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그 재고나 이런 부분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LG전자의 어떤 재무적 개선은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가 온라인 매출액이 굉장히 좀 좋았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떤 TV 판매가를 낮추면서 회사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어떤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은 대비하면은 충분히 이런 전략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과거에도 연말에 TV나 가전 판매량 성과는 소비 경기나 스포츠 이벤트보다 어떤 프로모션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LG전자의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특징주로서 또 이마트와 LG전자에 대한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최근에 목표 주가를 기존의 증권사에서도 39만 원까지, 40만 원까지도 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론을 본다고 한다면 리튬 부분,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의 그 진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가 리튬 사업에 2030년까지 총 6조 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리튬 가격을 톤당 3만 달러 가정할 시에 2030년까지 기준에 봤을 때도 기존 사업의 50% 수준에 육박하는 어떤 영업이익 창출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광석 리튬 사업은 2.76% 지분을 인수한 호주 리튬 광산 기업 필바라죠. 필바라 미네랄스로부터 이 공급을 좀 받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공급처가 좀 다양해지고 이거에 대한 실적이 좋아진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준한 리튬을 생산하는 신사업 같은 경우에 진출을 하면서 이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자회사의 가치도 괜찮죠.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음극재 기업으로서 지금 다른 2차 전지 소재주들보다도 지금 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좋게 평가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지분 가치도 좀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좀 괜찮죠. 전 매수가는 28만 원, 목표가 32만 원, 선저가는 26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 차장님의 특징주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다우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황 역사상 좀 가장 빠른 수요 감소와 재고 이슈가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좀 계속해서 제기되는 내년 반도체 업황 개선 가능성에 투심이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늘 살펴보면 좀 역부족인 모습이에요. 장 초반부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다시금 좀 오만전자로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SK 하이닉스는 8만 원 선 지지하고 있긴 하지만 52주 최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하락 배경과 함께 현 주가의 구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간밤에 미국 증시 쪽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거기다가 AMD 그런 기업들, 엔비디아,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줄줄이 좀 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업황 개선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흘러가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의 작금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업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 투자 심리가 일단은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CPI가 한번 꺾였었죠. 거기다가 2주 후에 미시간대의 기대 인플레가 또 꺾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했네, 물가가 정점 찍었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시차를 두고 제조업 지수들이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살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의 어떤 반도체 단에 대한
조금 주가의 하락들을 불러일으키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하고 침체 우려 때문에 반도체 수출의 증가율이 저점이라고 거의 지금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점에서도 한 번 더 내려갈 만한 단계들은 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019년 10월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수출 쪽에서 32%의 둔화가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그 수준으로 내려갔고요. 한 번 더 심했던 게 언제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반토막이 났던 적이 있어요. 정말로 그러한 사태까지 갈 만큼 지금의 상황이 심각한 거냐? 이거는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전히 업황에 대한 우려는 불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재고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기업들에서는 재고, 감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 뚜렷하게 인위적인 감산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글쎄요, 적극적으로 생산을 감축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재고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신호를 업계에다가 주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것도 복합적인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 반도체주 다시금 좀 반등을 내어주고 재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근 현 주가의 흐름들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고 또 수출 증가율이 저점이라고 보고 있는 와중에 또 둔화될 가능성 또한 잔존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반도체 양강에 엇갈린 주가 흐름 포착되고 있는데요. 과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 늘 비슷한 흐름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최근 주가에서는 디커플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또한 삼성전자로 쏠리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적자 전환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왜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일단 아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2019년 수준으로 이제 크게 감축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메모리 시장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더 암울해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에는 반도체 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 방어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반도체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 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은 올해가 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13% 정도 이제 줄어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커집니다. 17%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분기의 실적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매출은 소폭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글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져요.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40%가 넘게 빠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른 좀 차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하이닉스는 이제 D램과 낸드 플래시 이런 쪽의 평균 판매 단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한 25% 전분기 대비해서 하락을 했고요. 그렇다 보면은 재고 가뜩이나 팔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기업들의 재무 구조를 굉장히 또 크게 보는 요인들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보게 되면은 현금성 자산이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28조입니다. 그런데 차입금은 11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에요. 물론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인데 삼성전자가 들고 있는 현금 대비했을 때 차입금 그냥 갚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정도의 정말 미미한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총 대비했을 때 현금 비중이 무려 36%예요. 어마어마한 시총 대비 현금을 들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런 퍼센티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자 수익으로만 연 6조를 거둘 수가 있는 현재 금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의 수준인데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현금성 자산이 5조 수준입니다. 그런데 차입금은 22조예요. 현금 대비해서 4배가 더 많은 차입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론 저금리 시대, 유동성이 시장에 많을 때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좋은 시대에는 굉장한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죠. 그만큼 실적도 남의 돈을 빌려서 더 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만 연 8,400억 수준이에요. 이거 만약에 금리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5년 정도 내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 실적까지 같이 암울한 상황들. 4분기에는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향방 그리고 수급 향방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주가가 좀 희비가 갈리는 모습입니다. 디커플링 형상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르다는 점이 이유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반도체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겨울론 속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여전히 내년에 좀 이르면 2분기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또 제기가 되는 상황이지만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4분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주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적자로 또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가트너는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매출 규모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내년 반도체 업황의 개선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흘러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들이 시차를 두고 경제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경제를 무겁게 누르면서 ISM 제조업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이 자꾸 추가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반도체 쪽도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내년에 전체 반도체 시장의 규모를 811조 매출로 전망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매출 전망치 대비해서 5% 정도의 감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2018년 이후로 처음 반도체 매출이 역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경기 둔화라던가 경기 침체 우려가 경제 전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라는 전망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치킨 게임 얘기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치킨 게임과는 별로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그랬던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독일이라던가 일본의 업체들을 이제 물러나고 완전히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게 초미세 공정단으로 반도체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공정의 변화를 꾀할 것이지 같은 공정의 제품들 가지고 계속 생산하겠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초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수율 확보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쪽에서도 TSMC 제치고 3나노단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수율이 나오는 채로 양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애플 같은 고객사들은 결국 TSMC의 4나노 제품을 채택을 했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같은 좀 약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초미세 공정단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치킨 게임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요. 어려운 업황에서도 향후의 먹거리 그리고 기초 체력을 위해서 더 한층 더 개발되고 높아지는 그런 장벽들을 지금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삼성전자의 생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킨 게임으로 이어지면서 업계에서 정말로 파산 이런 정도까지 일어날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의 반도체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치킨 게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올해 매출 전망치 대비 5% 정도 역성장이 또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월한 원가 경쟁력으로 좀 물량을 유지할 때에 또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 또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 또한 내비쳐 주셨습니다. 이 반도체 대장주의 향방에 따라서 소부장 또한 또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오늘장 주요 소부장 주가의 좀 흐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고요. 또한 내년에 또 업황이 개선이 될 시에 소부장 내에서 주목해볼 만한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전부 다 좀 연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대비해서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IT 관련된 소부장 쪽들도 별로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제가 좀 오기 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뭐 코세스라던가 AP시스템, 영창케미칼, MK전자 이런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락세, 지수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는 종목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서 일단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쪽을 봐야 될까? 라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물론 이쪽에서 꼭 골라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반도체 업황 시황 안 좋은 거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도체 장비 쪽에서 무려 60%대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업체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60%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경제적인 해자, 기술적인 해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HPSP라는 기업인데요. 이게 우리가 많이 듣는 ASML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이런 쪽들이 이제 갑이라고 불리는 을 같은 그런 기업이죠. 정말로 권한을 손에 꼭 쥐고 기술력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기업들이 줄을 서 있고 장비 납기의 리드 타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이런 쪽이 지금 HPSP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업이익률은 ASML보다 훨씬 더 높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술의 경쟁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쪽에서 하는 것은 이제 수소 어닐링 이런 쪽들이에요. 고압 멸처리용 반도체 장비를 제조할 때 이제 고압 멸처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오테크닉스, AP시스템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은 고압 수소 어닐링이 아니고요. 레이저 어닐링이에요. 레이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어닐링을 할 때 그 주변부가 당연히 손상을 받겠죠. 하지만 이 고압 수소로 어닐링을 하게 되면은 주변부에 온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 기술력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양산 시스템이 아닙니다. 고객사에서 주문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고객사에게 공급을 하는 그런 주문만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높게 유지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업황에서도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업황을 이겨낼 만큼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 향방에 따른 소부장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에 따라 연동이 되기는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60%나 넘는 업체들이 있다. 좀 잘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반도체주가 가야 시장이 올라갈 텐데요. 일단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 하락에 따른 대응 전략 어떻게 모색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글쎄요. 최근에 일단은 매도할 만한 기회들은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봉상으로 지금 제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매물대 상단과 계속 부딪히는 고점들이 형성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 63,000원 언더에서는 매도가 좀 필요한 시점이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주가가 꺾였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최근 들어서 좀 출회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출회가 되고 있는 와중에서 투신 정도를 제외하면 금융투자도 샀다 팔았다 하고 있죠. 그 정도 제외하면 외국인과 연기금 계속 팔고 있고요. 사모펀드까지 지금 삼끌이 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3일째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업황 2분기에 개선될지 안 될지 솔직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연말 앞두고 우리가 방망이를 조금은 짧게 잡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8,000원에서 61선과 매물대 하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58,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목표가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업황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정고점 부근 계속 부딪혔죠. 63,000원 언더에서는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더 상황이 안 좋죠. 네, 지금 더 주가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이 매물대도 뚫지 못할 뿐더러 올라갔을 때 121선도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부딪히고 하는데 또 저가는 박스권에서 확실하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81,000원대가 저가였는데 오늘 일단 장중에 깨졌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오면서 일단 81,000원은 맞추려고 하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사야 되는 지점은 아니고요. 오늘은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세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가십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2시 반 기준으로 58만 주의 외국인 매도 그리고 18,000주의 연기금 매도가 잡히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이쪽을 순매수로 돌려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점을 올려주는 파동들 81,000원 위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수급적으로 올라서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빠질 자리가 사실 더 보여요. 7만 원 정도까지도 영업 적자 그리고 실적의 개선이 미뤄지는 부분과 더불어서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응 전략까지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반도체 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한 해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엇갈린 시각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쉬어가는 기간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한켠에는 경기 침체를 따라서 좀 불안하게 보는 우려의 시각들도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내년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모든 게 달라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단어 쓰잖아요. 패러다임 시프트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달라지고 그동안에 봐왔던 거하고 좀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뭐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진통 과정이 아닐까. 뭐 이 정도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보통 이제 12월이 쉬어가는 시간 그리고 어떤 휴가 갈 수 있는 겨울 휴가 가고 북클로징 한 다음에 가고 뭐 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내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은 전환점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어떤 좀 여유 있게 시장을 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밀접하게 시장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이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위기론 같은 게 나오거든요, 종종.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과연 이 위기론 같은 것이 현실화될 수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그런 걱정 그리고 피봇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피봇이 현실화 또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 하는가 관점에서 또 걱정이지만 피봇도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피봇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는 또 얼마나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들 이것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맘 놓고 시장을 볼 수는 없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걱정거리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 이미 주가는 상당폭 위에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론이나 걱정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할 기회를 찾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 아닐까.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위기가 사라지기 전까지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이런 타이밍과 종목이나 업종이나
또 자산 어떤 자산을 사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론을 내야 되는 시기가 12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을 보는 시각이 좀 엇갈린 상황입니다. 일단은 정책이 전환되는 시기에 이러한 불안감이 잔존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절대 좀 쉬어갈 수는 없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걱정거리가 있기에 또 투자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로서 FOMC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계속 받고 있는데 기준금리 이슈는 이미 선반영된 듯해요. 그 이외에도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올해 이제 마지막 FOMC 회의고요. 그리고 또 기준금리 같은 거는 이번엔 뭐 50이 되든 75가 되든 뭐 그것이 다 거의 다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전에 75까지 다 이렇게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설사 이번에 뭐 75가 돼도 놀랄 일이 아니고 50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기뻐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거의 다 뭐 시장에 녹아들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부터 나타나는 이런 회의나 이벤트 같은 경우는 바로 내년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9월 FOMC 회의 자료를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표를 가져오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전망처럼 이번 이 회의의 결과에 똑같이 나올까 아니면 조금 변경이 될까 그것이 관심사이긴 한데 그것이 조금 변경이 된다 해서 시장을 충격을 준다라기보다는 그러한 변경되는 내용이 내년도 이제 전망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전망이 그렇게 현실화되고 이렇게 뉴스로 나오게 될 때 시장이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번 주 내일 모레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뭐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가 FOMC 회의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 만기일 이후에는 거래되는 종목들이 내년 만기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옵션 같은 경우 내년 1월 만기,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 내년 3월 만기 이렇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결국 코드 자체가 내년이 돼버리는 것이고 내년도에 만기될 지수를 향해서 우리가 그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번 주부터 우리 시장은 다음 내년도를 준비하는 기간이 됐고 이미 내년에 들어선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근데 그러한 내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뭐가 달라질까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이 표를 왜 가져왔냐면은 여기 이제 GDP도 있고 고용도 있고 PC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올해의 이 결론에 지금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가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들이요. 그래서 이런 GDP나 고용이나 이 PC 인플레이션 세 가지가 과연 9월의 전망하고 많이 틀려져 있는가 따져보면은 아까 제가 12월 FOMC 회의 때 이 내용이 얼마나 틀려지느냐에 따라서 내년이 달라지고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다지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나왔었던 뉴욕 페드의 그 존 윌리엄스 총재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전망 자체도 이 수치들과 거의 유사하게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이 GDP 같은 경우는 올해 2%대 저점을 기록하면서 이 완만한 증가세를 이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또 하셨고 이런 실업률 같은 경우도 3.7% 올해 연말에 이제 기록을 한 다음에 내년에는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 4.5에서 5 정도 그 정도 기록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PC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올해에 5에서 5.5% 정도 기록을 하지만 내년도에서는 2%에서 4% 정도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 12월 FOMC 회의에서도 이런 전망이 크게 틀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정책에 대한 전망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전망을 근거로 해가지고 피벗 같은 경우는 2023년에 그러니까 피벗이란 것이 완전히 전환돼서 금리를 인하하는 그것을 전제로 할 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2024년이나 가야 된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이런 수치가 나오고 9월 달에 얘기가 12월 달에도 변경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피벗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걸 중단하는 것이 피벗이냐 내리는 것까지 전환하는 것까지가 피벗이냐 이렇게 따져볼 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내려가는 식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은 사실 2023년까지도 사실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어제 미국 시장 쪽에서 반영을 하고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내년에 금리 인하가 나오기에는 약간 좀 어중간한 시점이다라는 것이 경기 흐름에서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팬데믹이 없었다라면 2020년도에 금리 인하를 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는 반전이 돼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시기였단 말입니다. 제가 이 경기하고 관련돼서 금리 문제는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또 얘기를 또 한참을 해야 될 테니까요. 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팬데믹 때문에 금리 인하해야 될 때 인상을 했고 인상해야 될 때 인하를 하고 그러면서 경기 진폭이 더 커졌고 시장이 급등락을 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2023년에는 다시 또 경기가 반전할 가능성이 큰데 거기다 대고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투자자들도 한 해 건너서 2024년도 정도께 금리 인하를 한번 생각해보는, 기대해보는 그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것이 이 전망치에서 놓고 보는 우리가 CME 패드워치 2를 놓고 봤을 때 목표 금리를 놓고 봤을 때 내년도 5%의 이 터미널 레이트는 이미 다 시장에 반영이 된 상태고 이것이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정체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내년도 5월 달이 이 금리가 제일 높은 것을 기록할 그럴 확률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표거든요. 그러니까 5월까지는 지금 예상치대로 가는 것이고 5월 이후에는 그냥 그대로 쭉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무리하게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내년은 그냥 그대로 간다. 하지만 금리를 계속 올리는 그 악재가 어느 정도 멈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도 경기가 반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펀드멘탈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볼 때가 됐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 포인트는 코스피의 경우는 당연히 경기가 반전이 되느냐 이것 쪽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는 시장의 펀더멘털 경기에 좀 관심을 보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지난 방송에서도 이 국채 투자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참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또 최종 금리 수준이 윤곽이 드러났고 국채 가격은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향후 국채 가격은 어디까지 상승을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표도 또 가져왔습니다. 1차 상승 목표 레벨까지는 같습니다. 일단 국채 가격이.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은 이게 미국 걸 가져왔습니다. 물론 한국도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로 미국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지금 그냥 미국 얘기를 하지만 한국도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금리 푸른색 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꺾여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미국의 장기물 ETF입니다. 국채 투자하는 그것이 계속 하락하다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 파란 선하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이제 어느 정도 한 10% 이상 ETF가 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검은색 이 레벨이 어디를 뜻하냐면은 요 꼭지점, 6, 7월의 꼭지점에서 형성을 했었던 3.5% 레벨을 기록한 그 선입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로 미국 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3.5%가 하나의 마디 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8월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한번 충격을 받으면서 그것이 쭉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4%를 넘어가면서 4.3%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채를 투자하는 것이 주식보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국채는 그냥 보이기 때문에요. 시세가 정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뭐 기업 실적이나 경기하고 상관없이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테니까 거의 뭐 눈에 보이는 시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4.3%까지 올라갔던 시세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통 2% 아까 말씀드렸었던 성장률이 2% 물가도 2% 기준으로 움직인다 한다면 요 아래 올해 기록했었던 한 번에 저점을 기록했었던 7월에 저점을 기록했었던 2.5% 레벨 부근까지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리가 여기서 떨어지고 계속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이 국채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여기까지 내려갈 때가
어느 정도 이제 추격 매수를 그만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어느 걸리는 자리에 들어선 그런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이 급등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약간 좀 조정할 때,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그리고 금리는 하락한 상태에서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기회를 보는 것이 맞겠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를 노리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의 좀 추격 매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 직전에는 국제 공급 입찰이 있습니다. 그때는 약간 좀 수급적으로 부담이 되면서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다음 주 초부터 FOMC 회의 전후로 해가지고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고, 그 이후로 목표로 삼는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 2.5% 레벨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투자할 시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는 조정받을 때 매수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점 생각하면서 투자 전략 쪽, 국채 쪽은 계속 매수 기회를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국채 가격 전략까지 지금까지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 연말 증시 또 내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